뉴스업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의 방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영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정보다 늦은 오늘 새벽 2시 반을 넘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외신들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전용기를 타고 북한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열중시어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도착하자 두 정상은 두 차례 포옹과 긴 악수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환하게 웃고 뭔가 대화를 나누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9년 4월과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엔 평양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정상 방북입니다. 이어 기다리던 일행들과도 악수하고 리무진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정상은 리무진에 타는 순간에도 서로 상석을 양보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으로 알려진 아우루스는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이 왼쪽에 탑승한 리무진은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떠났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차량은 의전용 오토바이의 호위 속에 어두운 새벽 평양 거리를 환하게 밝히며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수산 영빈관에 함께 입장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숙소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좋은 밤 보내시라고 인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원래 1박 2일 일정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도착이 늦어지면서 하루 일정으로 줄어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발표대로라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인데요. 크렘린궁은 새벽 2시 40분쯤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1박 2일이 아닌 사실상 당일치기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늘 낮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관저 산책, 문서 서명 등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북러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앞서 이 1대1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 문서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는 각 분야 주요 인사가 동행했습니다. 국방과 우주, 경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수행단이 함께했는데요. 주요 수행단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차관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벨로우소프는 지난달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우주 분야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이 대표적인데요. 이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했을 당시 안가라, 소유주2 등 로켓 기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로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등 경제부처 인사들도 이번 방북에 함께합니다. 특히 올레크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북러 간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를 넘어 본격화할 전망성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대규모 해외 노동자 파견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 과정에서 북한과 이른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지가 주목됩니다. 북러 관계를 수직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 협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건 협력 관계를 크게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어가 나라마다 달라 확정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국가 관계는 제일 낮은 단계의 동반자 관계부터 시작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마지막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순으로 협력 관계가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 직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경우 협력 관계는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동맹 직전에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 2000년 맺은 선린 우호 조약을 몇 단계 건너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맹으로 가려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관계보다 북러 간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한중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러 관계도 유사한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의 정도이겠죠. 러시아는 더 나아가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겉으로 드러난 협정보다 이 논의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당국은 연일 우려 메시지를 내놓으며 북러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한때 유사시 군사 개입까지 약속했을 정도로 가까웠다가도 또 조약 폐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또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어떤 점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소련은 북한과 조선과 소련, 즉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유사시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0년대 당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이른바 조소동맹 폐기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러시아는 1996년 북한의 조약 폐기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2000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기 5달 전 서로 우호 선린협조 조약을 체결하지만 앞서 있던 자동 군사 개입 항목은 삭제된 낮은 단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200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 과정에서 북러 공동선언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사업 협력안 등이 담긴 북러 모스크바 선언이 각각 채택됐는데 군사협력과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차원이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두드러진 교류를 해오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한창 미사일 기술 개발과 시험을 추진해오고 있던 2019년과 2013년 김정은이 잇따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어 러시아 측 기술 관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ICBM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전수받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가 길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와 젊은 노동력까지 크게 부족한 상황 속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상당수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 과거 1960년대 양측이 맺었다가 현재는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약속까지 언급될지가 주목되고 있어서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공동 기자회견. 푸틴 방북에 대한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지원할 국가들과 필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도 그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쓸 상당량의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안보 문제가 지역별로 나뉘지 않는다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further strengthen our partnership with our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ustralia, New Zealand, South Korea, and Japan. 백악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 기술 등을 이전받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latantly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working to undermine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so this is something obviously that we're watching very closely, and we continue to do so. 미국 국방부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협정 체결 가능성을 묻자 미군이 집중하는 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노력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문제 해법은 외교적 접근이 유일하다는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 성명을 거론하며 푸틴이 김정은에게 직접 이런 뜻을 전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채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일정이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 많은데요. 북러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새벽 2시에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단 말이죠. 네. 이게 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걸까요? 네, 러측 설명에 의하면은 이제 직접 모스크바에서 오기에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시차가 7시간에 8시간 반이면은 그 직항으로 오기 어려우니까 야쿠치아라고 북극해하고 연결돼 있는 아주 제일 큰 공화국입니다. 예. 거기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건데 좀 새벽 2시 반 가까이 됐다는 거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건 좀 상대방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우위 또는 좀 그 본인의 이제 위상을 은연중에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메르켈이라든가 이제 아베 총리 만났을 때도 어떤 경우는 4시간에서 2시간, 예.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건 다 러시아가 이게 그 세계의 아주 그 강국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한 걸로 이해는 됩니다. 예.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24년 만에 평양 방문이자 또 지난해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 방북의 의미 짚어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가장 많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미 연대를 하는 나라들이 지금 묻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이죠. 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립되지 않은 또 그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우방을 하나 만났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 어떤 반서방 연대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전 6.25 생각하면 이제 소련의 후방 지원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역사적인 그 비극을 재현하는데 또 좀 가는 길이 아니냐는 이제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군사 협력을 지금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국제 사회에 대해서 러북이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24년 전의 만남과 이번 만남의 어떤 그 무게감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2000년이죠. 취임하고 또 이번처럼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때는 이제 러시아 위상이 예친 대통령 후에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좀 사회 혼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거고 본인이 이제 첫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서방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상당히 걱정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방문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아주 맞짱을 뜨는 전쟁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이 늦은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포옹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에 북러 관계를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G7 정상회의가 이태리에서 이번 달 그 13, 15일 날 열렸고 이어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는 이제 스위스 평화회의도 열렸는데 또 다음 달 7월 9일인가요?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한미일 또 이렇게 정상들도 이제 만난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압박으로 보이는 이제 푸틴에게는 또는 이제 김정은에게는 이런 이제 북러 관계를 좀 가시해서 미국의 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의 의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도 그 내부적으로도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정상이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 최대한 이제 주민들한테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향력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의 정상이 이렇게 찾아온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개발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제는 이제 배에 굼지 않고 군사적인 그 예산을 잘 이렇게 주민들한테 쓰겠다 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이런 게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채워서 이제 민심을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북한과 러시아 지금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양측 중에 어느 쪽이 지금 이 만남이 더 절실하다고 보이십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더 절실하겠죠. 중국도 이렇게 도와는 주는데 굉장히 그 요즘 옛날 같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밧줄을 잡는 기분일 테고 그렇다고 해도 푸틴 대통령도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그 자기의 위상 국제사회에 난 그 뭐 ICC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첩보영장도 내가지고 여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하는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도 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래는 6월 25일에 맞춰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주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중러 이게 삼국대 한미일 이렇게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자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북핵 문제로 고립된 데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전을 이제 소련 당시 이제 러시아가 승계한 소련과 중국이 이제 한 배를 타고 이제 도와줬다는 그런 그 연대감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푸틴 대통령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웠겠죠. 아무리 이제 지금 미국과 맞짱은 뜨지만 또 한국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중국의 또 입장도 봐야 하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상당히 중국 방문하면서 곧바로 가려고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상당히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그 국내적으로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한러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레드라인을 이제 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더 가늠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푸틴이 이제 6월 25일 안 간 거는 좀 잘 생각한 것 같은데 뭐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 아까 말씀대로 베트남과 지금 엮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이제 공산당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지배를 하는 나라이지만 하여간 러시아에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호적인 나라들을 이제
엮는 연대하는 그런 거에 중요하게 보지 북중러 대 한미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지 않은 현재로서는 예.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한미일 북중로 전선을 형성하는 어떤 네. 상징적 의미로 6.25 날짜를 원했는데 네. 네,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양측이 만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러시아 쪽이 원하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자, 러시아는 북한에 무엇을 바라고 방북을 했을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약이라든가 미사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작년 때는 좀 있었는데 그런 게 막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노동력 부족입니다. 예. 지금 그 동원에 의해서 나간 인력이 거의 한 30만 이상이 됐고 또 그 동원령을 피해서 해외로 나가는 게 1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방산 업체로 자꾸 이렇게 또 구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국내적으로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력 문제가 있고 가장 또 세 번째는 이제 서방과의 연대를 어떤 게 가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예. 노동력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네.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동자 파견. 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네.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면 임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화벌이에도 어떤 맞습니다. 노림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유엔 안보리 그 결의안에 따르면은 이제 다 돌려보내기로 이거 외화의 수단을 없애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그 무시한 상황이고 특히 지금 돈바스 지역의 일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건설 네. 노동자로 100여 명 수준의 인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돈바스 지역 같은 곳에 네. 북한 노동자가 파견이 좀 확대된다든지 네, 이런 네. 움직임도 예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 결국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근면하고 또 이런 이제 조직적으로 잘 규율 있게 잘 따르고 이런 이제 평가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예. 이제 근무할 때도 그 시베리아 그 굉장히 추운 데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큰 건물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세웠습니까? 물어보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사고로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예. 이제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는 역시 높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북한 노동자들이 네. 그 러시아에 가서 일을 하면서 네. 어떤 우주 관련 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을 배워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외화벌이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주 개발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죠. 예. 우리가 이제 2002년, 4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나로호 그 발사할 때 3번 실패를 2번 정도 하다가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들어간 비용이 그 2억 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이런 그 고가의 이제 첩보 위성 발사를 지원을 해줄 때 얼마나 그 시혜적으로 할지 그것을 보면은 좀 낮은 단계의 지원이 불가피하니까 하는 이제 추정은 해봅니다만은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푸틴 대통령이 또 별도의 이제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이제 러시아가 이거는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닌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다시 큰 그림으로 넘어가서 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네, 네.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협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2가지인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컴프레hen시브한 거죠. 예. 모든 걸 다 담는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어떤 이제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 하는 뜻을 담는 거거든요. 그런 비전이라든가 그런 게 나가기 위한 과정을 긴밀히 하겠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협력의 수준을 보면은 범위죠. 무슨 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학 또는 이제 무역 결제 시스템 등등 굉장히 한 8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폭넓은데 이게 과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측면을 좀 봐야겠고 예. 또 전략적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양자 간의 그런 협력을 넘어서서 지역적,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넓게 본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장기적인 어떤 제도적 그 반미연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고 좀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포괄적 내용들은 아마도 그 참모진들이 함께 하는 그 확대 회의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북러 정상이 둘만의 밀담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공개 회담을 할 텐데 네. 여기가 지금 주목되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비공개 회담을 하면은 지금 문서로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아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지원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방안들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도자 간에 굉장한 그런 친밀도를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의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은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의해서 이제 우리가 관찰해봐야 할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자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네.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네. 이 수준의 군사 협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러시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보관을 볼 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냉전에 이제 북중러 대 이제 한미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적으로 61년에 이제 그 정말 냉전 때 소련과 이제 북한이 그렇게 유사시에 아주 문제가 생기면은 군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즉각한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이제 2000년대 이런 상황이 유사시에 이제 접촉한다, 뭐 협의를 위해서 접촉한다는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이제 자동 개입 정도로 한다는 거는 이제 한반도 문제라든가 북한이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개입하게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그 실제로 연출할 때에 들어갈까 하는 거는 이제 푸틴이 좀 심중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보다 어떤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네. 문서에 명시하기보다는 네. 구두로 약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이 보인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제 지도자들 간의 그 대화가 중요한 게 이게 61년에 그런 자동 개입 조항이 이제 폐기된 거는 아까 우리 컴퍼니 말한 대로 김영삼 대통령하고 예. 예친 대통령이 그냥 다차에 가서 그냥 보드카 마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산책만 가지고 그렇게 될지 조금 우리가 이제 심중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 또 정부에서 이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하고 예. 이제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경고가 어느 정도 발휘할지여도 연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중국이 이런 외교안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좀 언급이 될까요? 북러에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국의 이제 정상급이 만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차관급이기 때문에 네.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북중러대 뭐 이런 남미일의 구도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격이 다르다는 거고요. 뭐 중국이 과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건가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국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동참하지 않고 일단 러브 회담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정도지 약간 좀 뭐 쿨한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로에서는 양자 관계 또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 관계 이런 데 집중해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물풍선 같은 걸 이렇게 날려오더니 갑자기 좀 잦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자꾸 이제 넘었다가 경고 사격 받고 돌아간다든지 또 지뢰 매설을 하다가 지뢰가 폭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그걸 열심히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아까 풍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확성기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4-5m 되는 방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뭐 확성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민심이 위반돼서 북한군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제 월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차원이 좀 더 지금은 강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두 개 나라다 했기 때문에 뭐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기를 두고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민심 위반.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하는 걸 좀 막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게 더 강해 보인다는 게 분석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탈북자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자, 그럼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방북한 뒤에 북한이 어떤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도발을 이제 정의할 때 이제 무슨 실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주 기술 지금 첩보 위성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 기간 중에는 북한이 그걸 이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런 실험을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우주 발사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요. 급변하는 지금 한반도 정세,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도 많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 여러분과 이제 정부나 이제 여당들이 여야가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런 질서 변화에 대해서 좀 초당적으로 좀 이거를 이제 좀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한미 동맹, 뭐 한미일 연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동맹과의 관계를 중해서 이제 그 위험한 그런 그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예비 조치인데 좀 우리는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금 잘 관리를 어느 정도는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를 포함해서 하여간 주변국에 대한 그런 역학관계 변화에 잘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도적으로 어떤 포맷을 내놓고 어떻게 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는 이런 주변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런 데 대한 그 어떤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그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자율성을 발휘하는 노력이 한층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도 보내시고 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단합 또는 초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제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최근 군사 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묻다가 폭발 사고가 나는 등 무리하게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귀순을 차단하거나 전차 방호벽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북한군 수십 명이 또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흙밭에 일렬로 늘어선 북한군이 앉아서 땅을 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간격으로 늘어선 군인들이 땅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군의 지뢰 매설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는 널찍한 전술도로를 닦는가 하면 북진하는 전차를 막을 4에서 5m 높이의 방벽을 만드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군사를 투입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영향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숲을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불모지를 조성하거나 지뢰 작업을 하면서 수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20-30명에 달하는 인원이 20m 정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 이후 북상한 것입니다. 합참은 이번에도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며 북한의 이런 활동은 월남이나 귀순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강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정의한 뒤 확실한 관계 단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현지 지도, 그 관련된 부대를 쭉 돌고 있고요.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작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유엔사와 공조하며 북한군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휴진에 전국 병의원의 14.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20년 벌어진 집단 휴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천여 곳 중 14.9%. 지자체에 신고한 수치보단 많았지만 앞서 의사협회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힌 73.5%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한 데다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 압박까지 경고한 마당에 휴진 강행이 쉽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동참합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4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런 상태를 좀 평가하고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와 삼성 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모두 휴진을 선언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교수들은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환자는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경우 이번 의정 갈등 이래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거로 우려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집단 휴진에는 개원이들도 동참했습니다. 휴진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진 않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소아과. 동네 환자들로 붐벼야 할 시간대지만 불은 꺼져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오늘 하루 진료를 쉰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병원 안쪽에는 의대 중원에 반대한다는 포스터도 보입니다. 휴진 소식을 모른 채 아픈 아이 손을 잡고 병원을 찾은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업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 파업에서 무슨 파업이에요? 그럼 파업이라고 써놔야지. 그럼 반대 들을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일부 개원이들까지 가세하며 서울 시내 동네 병원 여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기 휴일이 아닌 날에 갑작스럽게 휴진하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손주를 데리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할머니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밤에 열도 나고 아침에도 열 나고 목도 아프고 학교를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지금 약을 타러 왔는데 문이 닫혀서 좀 황당했죠.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개원인은 4%대에 불과했지만 실제 휴진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인 만큼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상당수 병원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주 가던 병원이 문을 닫아 헛걸음했다거나 휴진한 동네 병원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하자는 등 분노에 찬 글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급한데 병원에 못 간다는 거는 그 환자 입장에서 참 보통 심정이 아니지. 이틀째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서도 갑자기 예정된 검사가 취소되며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에요. 지금 복부 초음파 예약했는데 교수님이 안 계신 건지 선생님이 안 계신 건지 취소가 됐다고 문자가 와가지고요.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의료 공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앞서 개원이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을 때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집행부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개원이들을 강제로 휴진에 동원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를 거세게 압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협회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행동으로 옮겼고 대형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90%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법적 대응을 공언한 가운데 경찰은 1,000명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명단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사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셀 파일로 된 명단에는 1,000명이 넘는 의사와 접대 금액, 종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경위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1,000명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입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진짜. 네? 영업사원 만나기만 했어도 이름을 다 올려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경찰에 20건 이상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각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업계 관행으로 본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금 시각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비 캐스터. 활기찬 수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폭염과 장마입니다. 오늘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낮 동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평년 기온을 무려 7도나 웃돌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은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는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늦은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일가량 빠르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더위와 비 피해 없게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1.4도로 출발했고요. 기온은 빠른 속도로 오르겠습니다. 정오에는 32도, 오후 2시에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도 33도 안팎에 머무르며 덥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광주의 한낮 기온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날씨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당분간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장맛비는 우선 금요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19일 뉴스업 주요 일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참모진이 동석한 확대 회담에서 경제, 국제무대 협력 등 폭넓은 분야를 논의하고 군사협력 등 민감한 사항은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사단체들과 함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과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엽니다. 시추 착수금 12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추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야권 단독으로 11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게 무효라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당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던 민주당은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이라며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도 단독 구성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고 상임위도 강제로 배정해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일정 강행이 결국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란 판단입니다.
당 차원의 특위를 가동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거부하고 일종의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노동자를 건폭이라고 지칭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회 폭력 세력, 국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또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두고도 앞과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며 국회의장에게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이런 걸로 봤을 때 원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서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는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부터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이사 수를 2배 안팎으로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같이 외부의 이사 추천권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당 주도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토론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거는 뭐 장악이란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흐른 뒤에 오늘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지 우리 거기에 준엄하게 우리 생각해야 된다. 언론 개혁으로 불리는 방송 3법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 이사 확대와 추천 권한 개정을 요구한 건 공교롭게 현 여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과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 뒤 여당이 되자 유야무야됐습니다. 결국 언론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창한 명목 아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두고 여야가 공수만 바꿔 싸워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기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거듭 거론하며 자신의 당권 도전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며 경쟁구도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당내에선 한동훈 불가론이 확산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일 전까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건데 연일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꼬집는 건 역시 이 같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주 전쟁터가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든지 법으로 막 마음대로 밀어붙이니까. 맞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발언의 화살이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 의원이 출마하면 선명한 전선이 그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권 도전 고심을 이어가는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당대표 임기를 채울 생각이 있는지 공개 질의한 겁니다.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1년 반 전엔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 전 위원장 대표 출마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친윤계 원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는 기류도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디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권영세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는데 권 의원은 YTN에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도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거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찰 애완견 발언이 언론 전체를 향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언론관의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개혁신당은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리위 징계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나흘 만입니다.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은 안타깝다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내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의 성명을 겨냥해 이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는데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레기 발작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역시 공개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재차 거론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기레기를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입법 강행과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이어 언론까지 길들이려 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호위무사에 의한 이재명 사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불어 명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은 언론학 용어라며 최고 존엄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내면 정론 직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면 왜곡 조작입니까?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소를 위해선 의원 2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저희 이 징계 요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해명과 당 관계자들의 옹호에도 언론 비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편을 가르는 당파적 저널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검찰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5년부터 7년 가까이 경기도에 있는 여러 업체로부터 모두 5억 3,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당시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선거 운동용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A씨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공사 업체로부턴 불법 정치자금 4,300만 원을 받았고 외제차 리스비와 개인 사무실 월세도 대신 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더해 한 레미콘 업체의 직원인 척 자신의 수행기사 이름을 허위로 올려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도 더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당내 경선 전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친한 경찰관의 승진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경찰관은 실제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쌍방울 법인카드 등 다른 뇌물까지 합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제껏 챙긴 돈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8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일하며 받은 급여의 약 1.8배를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챙긴 겁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경기도 관내 업체 대표 3명에 더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출석과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수익금 5억 3,7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까지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앞으로 아버지 채무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박세리 이사장은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위조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재단의 실제 도장과 위조된 도장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의 빚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위조 사건 이후 아버지와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 채무 문제와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대전 부동산 두 곳에 대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기사와 관련해선 이번 위조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소유인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 지난해 9월.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인데 복잡한 형사사건이 아닌 만큼 결론은 쉽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골프 여자 박세리 이사장은 담담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돕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박세리 이사장은 이런 자리까지 오기 전에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성장하고 미국 LPGA 무대에서 성공하기까지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다른 가족들. 박세리 이사장은 2016년 귀국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번 대신 책임져줬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러 기다리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루어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꿈을 꿀 것이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꿈나무 지원과 대회 개최 등을 주로 진행했던 박세리 이사장은 곧 용인에 완공될 가칭 세리파크에서 본격적인 주니어 선수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검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사고 이후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까지 모두 4개 죄명이 김 씨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의 면허정지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건 운전자 바꿔치기 등 김 씨를 정점으로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로 음주한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장난삼아 사람을 때리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른바 MG 조폭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을 민간인이라고 부르며 우월감을 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늦은 시각 전주 번화가 한복판입니다. 남성 여럿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뒤엉키며 인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행인들이 보는데도 버젓이 주먹을 휘두르고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상대에게 덤벼듭니다. 이들은 전북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들, 서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영상에 잡힌 싸움으로만 무려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0대에서 20대, 이른바 MG 조폭으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들입니다. 조직에서 탈퇴한 옛 조직원은 물론 술자리 옆 사람에게도 괜히 시비를 걸어 때렸습니다. 검찰은 MG 조폭이 연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에서만 2달 만에 9명이 구속되고 32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우월감을 과시하는 MG 조폭들. 검찰은 구속수사 원칙과 중형 구형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착취물과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 7개를 직접 운영한 10년 경력의 IT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접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손쉽게 이중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들이닥친 경찰. 집주인은 당황한 듯 발뺌부터 해보지만 이펙트입니다. 노트북에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짰던 복잡한 코드가 발견됐고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30대 후반 A씨는 5년 동안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직업은 다름 아닌 IT 개발자. 유명 교육용 모바일 앱을 만드는 등 10년 동안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중소 IT 회사 현역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직접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다른 불법 사이트 영상들을 자동으로 퍼와 본인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덕분에 일손을 덜어 회사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중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 혼자 있을 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하기도 했고 대부분 집이 아니고 카페였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무려 70만 개에 달합니다. 최신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비롯한 불법 저작물이 38만 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30만 개가 뿌려졌습니다. 7개 사이트 월 평균 방문자 수는 130만 명가량에 달했는데 성매매 업체 광고비 등으로 챙긴 각종 수익은 최소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위장 수사에 덜미를 잡힌 A씨는 부업 개념으로 생각해서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A씨 해외 계좌에 남은 범죄 수익금을 확인해 추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인공지능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 자신의 얼굴이 짜깁기 된 가짜 음란물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의 메시지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성 합체 합성한 그런 사진이나 이제 그거를 이런 태블릿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내면서 너도 즐기고 있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민 씨는 또다시 무너져 내려야 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한 차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특정을 해야지만 이게 뭔가 수사가 제일 건덕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도 진척은 없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가해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 사건보다 더 힘든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 기소까지 끌어낸 수민 씨와 달리 상당수 피해자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를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섭니다.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외부로 유인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해도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반포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 보관용이었다고 발뺌하면 사실상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힘듭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손쉽게 만들고 또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 오늘 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에선 딥페이크 범죄 수사와 처벌의 한계,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 등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의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할머니가 몰던 차가 지하 주차장을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10개월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간밤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옥상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매캐한 연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희뿌옇게 솟아오릅니다. 새빨간 불은 건물 위에 주차된 차를 덮칠 듯 넘실댑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실험 장비를 가공하는 업체 사무실을 전부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고 1,7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소방당국은 이번에는 사무실 안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산에 덮은 연기 앞으로 소방 헬기가 지나가며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 북구 생용동의 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 자체는 크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바람이 강해 진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로 끝차선에서 버스와 승용차, SUV가 나란히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처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SUV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탄 10개월 손자가 숨지고 아이를 안고 있던 30대 어머니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안포구와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 사이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6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태안해경과 소방당국이 민간 어선을 이용해 배를 육지 쪽으로 옮긴 후 진화에 나서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북 김천시 어모면의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8개 중 3개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5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동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근처에서 통학용 버스 등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5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판교 나들목부터 판교 분기점 사이의 구간 평균 속도가 현재 시속 10km에 그치는 등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판교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3대가 추돌해서요. 출근길 도로에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판교 나들목 부근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시속 10km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하게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가 영도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 직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경우 협력 관계는 크게 올라갑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20분쯤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맞이했는데요. 현장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쪽에 일렬로 서열한 군인들 옆으로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 있는데요. 평양공항 현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 당초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면서 당일치기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새벽 2시 20분쯤 평양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악수와 함께 포옹을 하면서 환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자, 이어서 두 정상이 검은색 대형 리무진 앞으로 향했습니다. 자, 차량 앞에서 두 정상이 서로 먼저 타라는 손짓을 주고받더니 결국은 손님인 푸틴이 먼저 탑승했고요. 자, 이 차량은 지난 2월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차량 아우루스입니다. 설계와 제작에 무려 1,7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어서 의전용 오토바이 호위를 받고 첫 장소인 금수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담을 주고받으면서 이후에 영빈관에서 걸어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오토바이의 의전을 받으면서 금수산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담을 주고받으면서 영빈관에서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얼굴에는 미소가 보이죠. 숙소에서 잠시 시간을 가진 푸틴 대통령은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방북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된 푸틴 대통령의 주요 일정 그래픽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겠죠. 두 정상은 확대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에 나섭니다. 우선 확대 회담에서는 경제와 에너지, 안보, 농업,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그보다 주목되는 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공연과 연회 참석, 소련군 추모 해방탑 헌화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저녁 늦게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게 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벽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에 영접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북러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친선 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상봉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국빈을 맞이하는 평양 국제비행장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환영 일색으로 단장됐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항 영접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앞두고 이번 방문 목적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입니다.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눈에 띄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의 경우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찬성했던 만큼 협력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고문과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점을 만들어서 중국까지 합쳐서 새로운 어떤 대체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현실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유라시아에서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 협조, 상호 관광과 체육 교류 활성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가분리, 즉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안전구조는 군사 협력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방북 기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는 가장 높은 관계인 동맹의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새로운 높은 관계로 발전시킨다며 기대를 나타냈지만
우리와의 관계도 고려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난 타개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가 인공지능 AI 붐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급등에 힘입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8포인트 오른 5,487.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도 오르면서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일본 히메지시 시장이 일본의 세계적 유산 가운데 하나인 히메지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4배 이상 올려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한 일환인데 급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 도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00년대에 지어져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일본 히메지성. 성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난 한 해 관광객만 1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30%로 45만 명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메지시가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지금의 7달러 1,100엔에서 30달러 약 4,700엔으로 4배 이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木造建築物をたくさんの人が登っていくと当然木がすり減り壊れやすくなる木造のメインビルディングメインタワーに対するオーバーツーリズムの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收取不同价格是合理，但看这个差距的程度而定，会明显影响到我的前往的意愿。 Well, 4 times the price is a bit too much, but maybe 2 times should be alright.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일반 입장료는 22유로, 우리 돈 32,600원인데 EU 국가에 한정해 26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아랍 국가 관광객의 입장료는 1,700원이지만 이외 국가 관광객은 15,700원, 거의 9배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히메지시는 이번 입장료 인상이 해외 표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란 속에 현실화되면 이중 가격제는 일본 전역에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도쿄 시부야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노상 음주로 공공장소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했고 또 일본 가와구치코 마을에서는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일본 각 당국이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두고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생지옥이라는 악평을 받는 이유, 바로 최악의 더위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수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리며 막판 담금질의 한창인데 폭염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무더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100년 전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과 비교하면 평균 기온이 3.1도 정도 올랐고요. 5년 전인 2019년 파리의 여름도 42도를 넘으며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도까지 치솟으며 프랑스에선 무더위 관련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였는데요. 기후변화로 파리의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어 올해는 더 더울 거란 경고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선수촌 내부 사진을 보면 방이나 거실, 그 어디에도 에어컨을 찾아볼 수가 없죠. 대신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찜통 더위가 우려되는데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위는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라톤 등 일부 야외 경기 일정을 이른 오전 시간에 배치하는 등 폭염에 대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각 나라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쿨링 재킷과 시트 등을 제작해 나눠주고 아이스 쿨러를 선수촌 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자체 에어컨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질환을 앓았죠. 당시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실신하고 실려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더 더울 거라는 이번 여름, 파리올림픽이 생제옥 파리라는 오명을 얻지는 않을까 프랑스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이 없도록 대비 잘해야겠다는 당부도 함께 전합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종목보다 큰 기대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인데요.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사상 첫 멀티메달을 목표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에 스폰지를 매달고 물살을 가릅니다. 저항을 최대한 높여 몸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드는 가장 힘든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이제 올림픽까지 40여일, 수영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와 400m, 그리고 단체전인 계영 800m까지 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팀 기세도 좋고 그리고 저랑 선우도 지금 좋은 기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디움에 올라가는 데에는 저희도 기대가 크고요. 44초대 선수가 거의 7, 8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끗 차이로 지금 1등부터 8등까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에서 몇 초가 1등을 할지는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두드려보고 있는 1분 43초대의 벽을 깨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호주에서 도입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치밀하게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대표팀은 메달 3근 장담할 수 없지만 시상대 위에 서는 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딸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금이 될지 은이 될지 동이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포디움은 올라갈 것입니다. 수영 대표팀은 경영 종목 말고도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에 성공한 우하람과 도하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2개 따낸 김수지 등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의 이리영, 허윤석 콤비까지 모두 22명이 올림픽 무대에 나섭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노리는 수영 대표팀은 이곳 진천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6일 결전의 땅 파리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가장 올림픽답다는 말을 듣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선수가 칼과 총을 쓰고 말을 타고 수영하고 달리는 근대 5종 경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근대 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따낸 우리나라 근대 5종 선수들입니다. 남녀 계주와 혼성 계주, 여자 개인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세계선수권과는 달리 남자 개인, 여자 개인전만 치릅니다. 나라별로 2명씩만 출전할 수 있는데 성승민과 서창환 선수는 세계선수권 활약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 보면은 꼭 분명 아름다운 장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둘 다 꼭 시상대에 같이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시합에 8월 10일에 맞춰서 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진짜 되게 멋있는 모습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승민은 헝가리 선수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세계선수권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우리나라 최초의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파리행 티켓을 따낸 성승민은 올림픽 첫 출전이 설렙니다. 오히려 더 처음이라서 그런 생각을 더 가지고 정말 역사를 쓴다는 생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것 같습니다.
정승민은 레이스 도중 넘어지려는 헝가리 선수를 붙잡아 주려는 멋진 스포츠맨십도 보여줬습니다. 같이 달리는 순간에서 그 헝가리 선수가 넘어지려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또 승민이랑 같이 함께 좀 힘을 합쳐서 하면은 둘 다 같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던 근대오종. 여자 선수들까지 세계 정상에 오르며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의 꿈이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YTN 김동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이 12년 만에 선 청주 야구장에서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치며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희웅과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8회까지 삼진 8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두 기아는 2안타 3타점으로 공격을 이끈 최용우의 활약을 앞세워 LG를 11대4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고 두산은 선발 브랜든의 호투와 강승호의 석점 홈런에 힘입어 NC의 6대2로 승리하고 2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에레디아가 3안타 2타점을 올린 SSG는 삼성에 8대3으로 승리했고 오재일이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KT는 롯데를 6대4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무대에 도전할 새 사령탑 선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5시간가량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감독 후보군 12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협회 분석팀이 사령탑 후보들의 경력은 물론 공격과 수비, 플레이 스타일 등 주요 전술 내용을 영상으로 구성했고 정혜성 위원장 등이 함께 시청하면서 개별적인 평가 의견을 내고 우선순위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최종 협상 대상자를 약간명으로 추린다면서 원활한 협상과 계약을 위해 향후 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K리그 현직 감독을 포함한 국내파와 해외 명장을 두루 살피고 있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조만간 당사자와 직접 접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올여름 최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위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강릉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경기도 고양시는 무려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사람 체온보다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오늘 늦은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의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고요. 제주도의 장맛비는 우선 금요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폭염에 장마까지 여름철 궂은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